축덕과 축갈모시 함께 즐기는 방송 축덕숙덕 271번째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민입니다. 안녕하세요, 주시은입니다. 안녕하세요, 하성룡입니다. 아, 정말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네요. 이렇게 오랜만에 인사드리는데 진영이가 없어서 그러니까요. 새롭게 개편된 줄 아시겠어요? 잘린 줄 아시겠어요. 하필 오늘 휴가를 갔죠? 네. 어, 전화도 안 받는. 예, 올림픽 기간 저희가 출장 가느라고 중단이 됐었고 네. 갔다 오자마자 제가 휴가였고. 주시은 아나운서가 휴가를 갔다 왔고 네. 이제 딱 하려고 했더니 뽕 PD가 눈치 없이 또 휴가를 가서 네. 주합회가 없으면 안 되지만 뽕이 없으면 된다 이런 얘기인 건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대본이 없습니다. 대본이 없습니다. 무대본입니다. 자, 이슈 포커스로 가보겠습니다. 뽕 네. PD가 준비한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네. 일단 무대본. 대표팀 선발로 가시죠. 그렇죠. 홍명보 대표팀 홍명보 1-기라고 해야 되나요? 두 번째이기 때문에 홍보 시즌 2 일기. 시즌 시즌 2 2-1이죠. 네. 시즌 2 일기. 음. 자, 멤버를 쭉 봤는데 일단 정리를 좀 간단히 해주시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 뭐 양민혁을 양민혁 포함한 새 얼굴 4명. 그거를 아주 네 글자로 정리를 했죠, 홍 감독이. 미래지향. 미래지향. 뭔가 이렇게 정의를 내리는 걸 키워드를 좋아하시나 봐요. 축구협회도 그렇고. 과거지향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과거지향을 김영권 선수는 살짝 그래서 저는- 선수적인 측면에서 예. 선수적인 측면에서 과거지향도 있더라고요. 울산지향도 좀 있죠. 울산지향이 많아요. 울산지향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홍명보 감독과 과거 프로팀에서 같이 뛰었던 선수가 9명 정도 된다는 것 그러니까요. 같아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게 울산이 홍명보 감독 오기 전부터 대표팀 선수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 이제 살짝 김영권 선수는 좀 약간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대표팀에서 명예롭게 떠나가는 분위기 아니었나 했는데 이제 다시 불렀다는 거는 좀 의외긴 했어요. 네. 그거는 이제 어떻게 해석되냐면은 과거 선수들을 많이 불렀어요. 지금 정우영 선수도 불렀고 그렇죠. 정우영 선수도 뭐 최근에 대표팀 포함됐었긴 했었지만 맞아. 이거는 홍 감독의 의도는 미래지향적인 선수를 불러서 좀 팀에 이렇게 새로운 리프레시를 한다는 것도 있고 미래 준비한다는 것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안정이에요. 본인의 축구를 잘 이해하고 본인의 리더십을 할 수 있도록 안에서 선수단 안에서 중심을 잡아줄 선수들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저는 그 선수를 뽑았다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지난번에 정우영 선수 뽑혔을 때는 카타르 아시안컵 때 박용우 선수가 너무 부진했기 때문에 박용우를 제외를 하면서 그 쿼터를 뽑은 거 아니었나요? 박용 선수 제외하면서 그렇게 했죠. 그렇죠. 예. 근데 지금 같이 뽑았잖아요. 네, 지금. 그렇죠. 박용우와 정우영을 같이 뽑은 것도 좀 약간 물음표? 음. 박용우 선수 또 울산 지향이잖아요. 울산에서 해외 갔죠. 그렇죠? 그래서 따지자면 이번 명단을 정리하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안정 속의 어떤 변화를 좀 추구했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게 벤투 감독과 클린스만 감독 뭐 그 이전부터 있었던 선수들도 있겠지만 기본적인 큰 틀은 건들 수도 없고 건드릴 수도 안 되죠. 우리 유럽파 주축 그렇죠. 것들은 네. 특히 이선 건드리면 그렇죠. 안 되죠. 거기는 이선. 건드렸다가 그 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홍 감독이 이번에 자기의 색깔을 드러낸 게 저는 이 미래지향적인 거라고 좀 보는데 왜냐면은 홍 감독이 기자회견에서 이 얘기를 했어요. 10년 전 의리 축구 얘기가 다시 나왔어요. 그 당시에 얘기에 홍명보 감독의 멘트를 소개하자면은 홍명보 감독은 당시에 연령별 대표팀하고 A 대표팀 그러니까 그 쭉 프로리그 경험이 한 번도 없는 감독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대표팀에서 맨날 봐왔던 선수들 위주로만 봐왔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선수를 해서 이 선수를 적응시키고 하는 시간보다는 기존의 안정적인 내가 장점을 잘 아는 선수들을 끌어와서 최대한 극대화를 하는 게 더 낫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당시에 그런 선수들을 선발했던 거다. 그게 이제 의리를 중시하는 모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그렇죠. 이거는 내가 아는 사람, 나를 잘 아는 사람이 을 내가 데리고 있어야 나도 내 철학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그렇죠. 이거는 누구에게 우리 축구에 대한 변명, 그 뻔한 변명 중에 하나죠. 근데 저는 그 이후의 답변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나는 그 당시에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거를 바깥에서 보는 시선은 달랐다. 그리고 내가 결과적으로 2014년도에 실패했기 때문에 나는 그거에 대해서 수긍한다. 그 말에 대해서 수긍한다라고 했거든요. 되게 상당히 긍정적인 변화예요. 홍명보 감독이 이 자기의 잘못을 확실하게 인정하고 가는 부분에 대해서 당시에 지금 수긍 안 한다고 했다간 큰일 나죠. 그렇죠. 네. 당시에 의리 축구의 대표적인 입지가 흔들려요 지금. 잘못은 근데 인정해야죠. 당시 의리 축구 큰 틀 중에 하나가 박주영 선수였고 하나는 원칙을 깼던 거였죠. 원칙이 경기에 뛰는 선수를 뽑겠다라고 했는데 경기 안 뛰는 선수들을 이제 뽑았던 거. 그리고 손흥민을 안 뽑았던 거. 올림픽 대표팀에. 네. 그렇게 해서 근데 이제 10년 만에 홍 감독이 바뀐 거를 설명하더라고요.
지금 K리그 감독을 하면서 K리그에서 감독으로서 상대팀 봤던 선수들, 그다음에 A대표팀 감독 되면서 경기장 가서 봤던 선수들을 자세하게 설명하더라고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얘기해요. 10년 경기는 전과 많이 본 것 같아요. 그렇죠. 예. 10년 전에 비해서 나는 많이 달라졌다라고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시야가 넓어졌다. 강산도 변하니까. 그래서 저는 그럼요. 이거에 대해서 홍 감독 선수 이번에 명단 발표한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본 게 K리그에서 잘한다 하는 선수들 선수들을 뽑았다. 뽑았다. 아. 그전에는 이 선수 왜 안 뽑혀 이런 선수들이 아. 꽤 있었죠. 있던 적이 있었는데 늘 말이 나오고. 지금 한마디로 홍 감독은 최고의 폼을 유지한 선수들을 뽑았다 K리그에서. 그래요? 근데 김영건 선수는요? 김영건 선수는요? 그 아까 그 안정 좀 그래도 가져갈 건 가져가고. 주민규 선수도 요즘 안 좋지 않나요? 요즘? 오세훈 선수도 별로 안 좋다는 얘기 있던데. 일본에서 주전 경쟁에서 밀린다는 얘기 있던데 찾아보니까. 명단 발표 잘못됐다 그럼. 근데 제가 지금 말씀드린 선수가 전부 울산 출신이라는 거. 아 그렇긴 하죠. 뭐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굳이 트집을 잡자면 물론 이제 그 어린 선수 4명 뽑아서 뭔가 좀 세대 교체에 대한 의욕을 보여줬다는 부분은 굉장히 높이 평가를 그럼요. 해야죠. 아주 높이 평가할 높이 부분이죠. 평가를 해야죠. 그리고 이제 강원이 굉장히 잘하고 있잖아요. 네. 강원의 그 황문기 선수 뽑은 것도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고. 네. 그죠? 그래서 저 이번 명단은 다른 선수들은 그냥 다 차치하고 이 4명 새로운 얼굴에 대한 얘기만 해도 충분해요. 이 선수들이 왜 뽑힐 만한지 그리고 홍 감독이 어떤 생각을 갖고 뽑은 건지에 대한 분석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최호진 선수도 네. 그 왼쪽 풀백 네. 그러니까 김진수 선수의 대를 이을 수 있는 그렇죠. 선수 뽑은 거죠. 2004년생이에요. 네. 나름 좋더라고요. 다 이 그 선수들 뽑은 거에 그 포지션이나 그 연령대나 그 최근에 K리그의 활약도를 봤을 때 충분히 타당한 뽑을 만한 선수들을 뽑았더라고요. 네. 뽑을 만한 선수에다가 확실하게 한국 축구의 지금 문제점을 진단을 정확하게 했어요. 얘기도 했어요. 풀백. 좌우 풀백이 한국 축구의 오랜 숙제였다라고 했는데 이번에 뽑힌 선수들을 보면요. 최우진 선수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2004년생 인천의 20살짜리 수비수인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시절에 전국 고교 왕중왕전 공격상을 수상할 정도의 그 공격적인 공격수이구나. 출신이었어요. 윙어 역할 인천에서도 윙어 역할을 좀 하긴 했어요. 팀의 사정에 따라서. 근데 이 선수는 이제 발이 빠르고 다양한 패턴으로 좀 돌파를 하는 스타일인데 이 선수가 지금 당장 이 경기를 뛰기는 힘들어요, 솔직히. 이 자리에는 울산에서 많이 봐왔던 이명재 선수가 지금 있죠. 근데 기존에 있던 김진수, 홍철 이런 선수들은 다 없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명재가 주전을 하되 이 선수를 테스트해 볼 수 있는데 이 선수는 진짜 2, 3년 뒤를 보고 키우는 선수라고 생각하고 일단 대표팀에 뽑히는 것만으로도 그렇죠. 좋은 경험이 되니까. 이 선수에 대한 설명이 저는 되게 임팩트 있었어요. 감독 시절부터 내가 봐왔던 선수다. 감독 시절부터 울산 감독할 때부터 상대팀으로 만났을 때 얘 괜찮다. 최우진 선수 괜찮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지금 경기를 또 보러 가 보니까 아직 확실히 부족한 부분인데 좀 키울 만 성장시켜줘야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더라고요. 대표팀에 와서 한두 번 겪으면서 분위기를 익히고 지금은 분위기 익히는 게 메인이에요. 홍 감독 생각으로는. 그래서 이 선수 같은 경우는 근데 스탯이 상당히 괜찮은 게 현재 27라운드 기준 지난 주말 거 빼고 K리그 전체 돌파 2위예요. 돌파가 일단 진짜 강한. 돌파가 강하고요. K리그 크로스 전체 5위인데 크로스 성공이 5위인데요. 이 선수 주목할 점은 크로스 성공 횟수보다 성공률을 봐야 되는 게 33.3%를 1등이에요. 10개 올리면 3개는 정확하게 간다는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인. 그렇죠. 다른 선수들은 10% 후반에서 20% 초부 중반이에요. 크로스 성공률 탑5 안에 드는 선수들 기준으로. 그러니까 이 선수는 돌파해서 크로스를 올리는 정확도가 높다. 딱 이렇게 정리할 수 있는 선수. 봤으면 좋겠네요. 이번 평가전에서. 평가전이 아니라 최종 예선에서. 조금이라도 뛰지 않을까. 교체로 잠깐 할 수는 있죠. 승부가 갈린다면 체력 안배 차원에서. 그렇죠. 워낙 5대0 6대0 나올 수 있는 경기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다음에 오른쪽 풀백 얘기도 황문기 선수를. 황문기 선수. 이 선수는 나이가 꽤 있습니다. 96년생입니다. 28살에 첫 태극마크를 달게 됐는데 뭐 A 대표팀에 되겠죠. 이 선수는 근데 K리그 팬들은 지금 알지 몰라도 아닌 팬들은 잘 모르는 선수예요. 이 선수가 울산 유스팀 출신인데요. 울산이구나. 네. 원래 예전에 안양에서 초중을 나왔다가 울산 현대고로 이제 진학을 해서 울산 유스팀 출신인데 그때부터 이미 16세 이하 대표팀으로 활약했던 선수고 많이 촉망받았던 선수인데 2015년에 포르투갈 리그를 합니다. 이 선수 K리그에 데뷔한 게 아니에요. 유럽에서 먼저 뛰고 온 선수예요.
그래서 5년 동안 포르투갈 리그에서 뛰었어요. 오래 물론 뛰었다. 포르투갈 1부 리그 팀으로 당시 입단을 했는데 그 팀이 강등되면서 2부 리그에서 주로 활약을 오랫동안 했던 선수 때 5년 동안 뛴 다음에 그리고 2020년도에 자기 고향인 안양으로 와서 2부 리그 안양에 와서 뛰다가 바로 활약을 인정받아서 그때부터 이후 시즌부터 강원으로 이적해서 지금 4시즌 동안 활약하고 있는 K리그 베테랑이죠. 100경기 이상 뛰었고요. 많이 뛰었다. 4시즌 동안 5골에 7도움을 기록했던 선수인데 올 시즌에 1골에 6도움이에요. 이 선수도 하나가 뭐냐면은 이 선수의 원래 주 포지션은 중앙 미드필더입니다. 중앙 미드필더고 가끔 윙어도 맡던 선수예요. 근데 중앙 미드필더 워낙 대표팀의 자원들이 많잖아요. 황희범 선수 있고 세죠. 뭐 윙어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자리에 홍현석 선수도 있었고 들어올 공간이 없었는데 윤정환 감독이 지난 시즌 후반기에 이 선수의 포지션 변경을 시킵니다. 오른쪽 측면 수비수로. 측면 수비수로 하면서 측면 수비력은 물론이고 공격력이 빛을 발하다 보니까 올 시즌에 6도움. 도움이 6개. 4시즌 동안 했던 7도움인데 올 시즌 6도움을 하면서 자리가 많네. 올 시즌 강원 돌풍의 핵심 선수예요. 이 선수. 양민혁과 더불어서 이 선수를 그러니까 다들 이 선수는 작년부터 대표팀 충분히 갈만하다라고 다들 평가했던 선수들인데 크린스만도 외면하고 다 외면했던 선수인데 홍 감독이 이 선수를 딱 지켜보고 딱 뽑았다는 게 되게 저는 다른 선수보다 이 선수 뽑은 거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으로 평가를 많이 해요. 선수를 진짜 많이 지켜봤다. 네. 푹 빠졌네. 홍 감독한테. 아니요. 홍 감독 개인적인 것보다 저는 명단만 놓고 명단만 놓고 보면은 괜찮은 선발이었다. 그래서 좌우 측면 수비수의 새 얼굴들을 많이 넣었다는 게 되게 긍정적인 신호로 읽혀요. 가장 어떻게 보면 약점인 부분을 맞아요. 어린 선수들로 보강했다는 측면에서는 굉장히 좋게 평가할 수 있죠. 네, 그렇죠. 보여주기도 하면 더 좋겠고. 근데 이제 또 빠진 선수들을 생각해 보면 배준호 선수가 네. 빠진 부분. 배준호 선수 같은 경우는 부상에서 회복했잖아요. 부상에서 회복해서 최근에 서브로 뛰고 있어요. 음. 선발로 못 뛰는 상황에서 선발로는 못 뛰고. 선발로 안 나오고 있고 지금 2경기 연속 서브로 나왔는데 음. 약간 경기 체력적인 면을 본 거죠. 와서 뛰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고 본 거죠. 홍현석 선수는 어떻게?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적 이슈가 이적 걸려 때문에? 있죠. 예, 지금 트르키예 팀으로 이적 이슈가 걸려 있어서 그런 건 좀 배려인지 아니면 경쟁에서 좀 떨어졌다고 생각하는 건지 좀 그건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 최전방에 그 주민규, 오세훈 네. 이 두 명인데 그러니까 이영준 선수 얘기도 좀 나오던데 왜 그렇죠. 안 뽑아? 이영준 선수는 스위스 리그 가자마자 42초 만에 데뷔골을 터뜨린 선수인데 야, 42초.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지금 저도 뽑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될 게 하나는 새로 이적한 팀에 대해서 적응하라는 측면에서 배려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하나는 아직 이 선수의 경쟁력이 대표팀까지는 생각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홍 감독이. 아직 부족하다. 그렇겠죠. 유럽에서 경험을 더 쌓았고 거기서 골을 넣으면 당연히 올 수 있는데 아직은 이 아니다. 선수가 지금 주민규, 오세훈과 비교해봤을 때 홍 감독 비교해봤을 때 우위를 점하지 못했다라고 판단할 수 있고요. 최전방 공격수 같은 경우는 오세훈과 주민규 선수는 모두 홍 감독과 울산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가르침을 받았던 선수이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포지션이잖아요. 새로운 것보다는 일단 거기도 확실하게 본인이 해줄 수 있는 안정을 택한 걸로 봐야 되죠. 주민규 선수가 지난번 소집 때 잘했기 때문에 네. 아마 네.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있을 거예요. 최근에 좀 폼은 살짝 떨어진 부분이 있는 것 같긴 그렇죠. 하지만 최근에 퇴장 이슈가 좀 컸죠. 그렇죠. 퇴장 좀 어이없이 당했죠. 네. 팔꿈치 썼다가 조금씩은 안 돼요. 전체적으로는 수긍할 수 있는 명단이다. 저는 아주 그렇게- 수긍 가는 네. 명단이죠. 네. 그리고 한 가지 더 볼 수 있는 게 이번 명단에서 미래지향적이라고 본 게 이 네 선수뿐만 아니라 네 선수 중에 양민혁과 이한범 선수가 있죠. 이한범은 이한범 선수. 이한범 선수는 덴마크 리그 밀트윌란에서 지금 뛰고 있는데 2주에 베스트 11으로 뽑혔습니다. 지금 잘하고 있어요. 지난 시즌에 기회 많이 못 얻다가 어리죠 이 선수도 이 굉장히. 선수도 2002년생이에요. 2002년생. 2002년생. 네. 그리고 앞에 양민혁 선수는 좀 이따 뭐 얘기하긴 하겠지만 선수단이 엄청 젊어졌어요. 지금 26명 중에 9명이 만 25세 이하예요. 네. 그래서 지난 크리스만 카타르 아시안컵 때와 비교했을 때 거의 한 살 가량이 평균 연령이 좀 어려졌죠. 정우영 선수가 들어오고 주민규 선수가 들어오고 왔는데도 김영권 선수 남아 있는데도 나와 있는데도 왜냐면 애들이 어려요. 양민혁 2006년생이고 확 끌어올리는 거죠. 그 선수들이 양민혁, 엄지성, 이강인, 정호연, 이한범, 최우진, 김준홍 이 선수들이 다 2000년대생 이후고요.
25세 이하를 포함하면 오세훈과 설영훈까지 포함되거든요. 음. 이 선수들은 향후 진짜 10년 동안 한국 축구를 이끌어갈 그러네요. 선수들이에요. 그러네. 이제 시작했다고 봐야 되죠.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직까지도 홍명보 감독 선임에 대해서 뭐 여파가 계속 이어지고는 있는데 네. 곧 경기니까 경기를 보여줘야죠. 그렇죠. 근데 뭐 상대가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팔레스타인. 오만 네. 이기 때문에 여하튼 그 뭔가 다른 색깔을 보여주길 기대하겠습니다. 양민혁 선수는 정말 제가 볼 때 우리나라 하성룡 기자가 양민혁 거의 1라운드 때 시즌 초반 1라운드 딱 때 한 경기 한두 경기 보고 이 선수 된다. 유일하게 오. 하성룡 기자 예측이 맞아가고 있는 선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애정이 갑니다. 그렇죠. 푹 빠졌죠. 네. 다행이다. 다행이야 1라운드 때 하나라도 있어서 1라운드 때 거물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거물이야. 당시 17살이었어요. 생일 지나기 전이었으니까. 17살 선수가 왼쪽 사이드를 돌파해서 자신 있게 나가는 모습 보고 아우 물건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선수 같은 경우는 저는 보면 볼수록 손흥민 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약간 빠른 스피드 돌파하는 거, 그다음에 양발을 다 잘 슛발도 쓰는 거, 좋고, 중거리 슈팅 능력. 과감하고. 손흥민 중에서도 골 많이 넣어요. 어. K리그에서도 그렇고요. 슛발이 정말 네. 좋더라고요. 예, 슛발이 정말 좋아요. 음. 그래서 저는 제2의 토트넘도 갔으니까 제2의 손흥민이라고 그쵸.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플레이 스타일이 손흥민하고 닮았기 때문에 토트넘이 더 관심을 갖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선수는 정말 K리그 최연소 기록들을 거의 다 깨고 있어요. 지금 K리그 1 최연소 득점 기록을 깼죠. 그다음에 K리그 이달의 최연소 신인상, K리그 이달의 최연소 선수상 MVP 예. 온갖 기록을 다 깨고 있고 K리그 최연소 2경기 연속 공격 포인트 뭐 온갖 기록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앞서서 K리그 1983년 이후부터 쭉 임팩트 있는 신인들을 좀 봤는데 예전은 차치하고라도 좀 90년대 후반부터 보면은 임팩트 있는 신인들을 보면은 이동국 98 월드컵 때 그때 신인이었죠. 그다음에 2003년에 정조국, 2005년에 2004년이었나? 하여튼 이천수, 박주영으로 이어지는 그 신인 계보들이 있거든요. 그 이후로 거의 완전 A급 신인들은 많이 없었어요. 물론 그 이후에 영플레이어 상 탄 선수들 보면은 김민재도 있고 이재성 선수도 있는데 이런 어린 나이에 이 선수들의 공통점은 다들 어린 나이에 했다는 거죠. 근데 이 이후에 가장 기대할 만한 루키가 나오지 않았나. 솔직히 영플레이어 상은 거의 다 사실상 먹- 확정이죠. 예. 그것도 지금 3, 4, 5, 6, 7, 4개월 연속 영플레이어 상을 그것도 최초예요. 다 땄거든요. 이 선수 영플레이어상뿐만 아니라 저는 강원의 우승을 이끈다면 MVP도 뭐 노려볼 만하겠네요. 역대 최초 신인상과 MVP를 동시에 수상하는 한 해에 동시에 수상하는 그 새 역사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어요. 강원 우승 가야겠는데. 너무 욕심이 많아지는데 갑자기 하성룡 기자. 강원 우승 가야겠는데요. 평소 이런 전망하면 굉장히 겸손했거든요 하성룡 기자가. 지금 거의 자신감이 여기 어깨뽕이 이만큼 차올랐어요. 뽕 PD가 없으니까 그냥 뽕이 일로 갔네. 하지만 좋죠. 뭐 이런 루키가 나온다는 건 너무 좋은 그러니까요. 소식이죠. 아무튼 파리 올림픽 때도 그랬지만 이런 세대 교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면 되게 막 좀 뭔가 기대감에 부풀어 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그 스포츠 필드에 활기가 돌아요. 젊고 그렇죠. 또 에너지가. 자 그러면 그 코칭 스텝 외국인 코칭 스텝 예. 영입한 이 재택근무 약간 얘기도 좀 있고. 재택근무 또 나오네. 아로소 아로소 코치 벤투의 오른팔이라고 했는데 보니까 10년 전 오른팔이더라고요. 그렇죠. 스포르팅과 포르투갈 대표팀 시절에 이제 오른팔로 코치 8년 동안 보좌했던 코치인데요. 아로소 코치가 지금 오히려 이 사람의 어떤 능력 이런 것보다 지금 재택근무 여부 얘기로 많이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수석 코치인데. 수석 코치인데 지금 역할을 한마디로 보면은 유럽에 상주하면서 유럽파들을 주로 관리하고 근데 유럽파 중에서도 어린 선수들 유망주들을 좀 많이 이제 키우는 유망주를 많이 지켜보는 역할을 한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축구협회 유럽 출장소 역할을 1인 역할을 한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축구협회 얘기죠. 축구협회 얘기고 제가 알기로 이거 근데 제가 이제 취재해본 결과 한 70-80% 제가 거의 맞다라고 생각이 드는 건데 협상할 때 이 코치는 상주를 오케이 했었어요. 한국에서 온 한국에 있는 걸. 근데 이거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라 밝힐 수 없는데 어떤 가족의 큰 건강 문제 이슈가 생겨가지고 이렇게 유럽에 있는 걸로 잘 알고 있어요. 본의 아니게. 네, 본의 본의 아니게. 그렇게 얘기를 하지 출장소야. 제가 알기로는 이거 근데 그냥 갖다 붙이는 이제 느낌이 들었어요. 약간 조시 들은 게 100%는 아니고 제가 듣기로는 약간 그런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얘기 들어서 이 사람은 뭐 제가 이렇게 보호해 주려거나 그런 건 아닌데 그런 얘기가 있었다. 그래서 너무 막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재택근무에 대해서 큰 클린스만은 감독이고 코치인데 코치고 이 사람은 홍명보 감독의 전술적 보완을 해주는 사람이거든요. 그 유럽 트렌드를 읽고 그런 홍 감독에게 전술적인 얘기를 해주고 그 한국 코치들 많잖아요. K리그 선수들 누가 있고 K리그 선수들 어떻게 활용해야 되고 이런 것들은 그 코치들과 하면 되고 어떤 트렌드 큰 틀에서 이 사람이 해주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재택이다 뭐 유럽에 머문다 전혀 상관없다라고 지금 생각합니다. 약간 그 클린스만 감독 때문에 재택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는 민감하죠. 게 예. 있죠. 저도 재택근무하고 싶네요. 갑자기. 저희는 안 좋죠 돼요. 재택근무. 재택근무 네. 전 절대 안 되잖아요. 한 가지 우려, 코치에 대해서 우려하는 거는 이제 벤투 축구잖아요. 이 감독이 벤투의 오른팔이었으니까 그 사이에 어떤 뭐 트렌드가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지만 솔직히 말해서 벤투를 좋아하는 팬들에게 이 말은 되게 불편할 수 있지만 벤투 축구는 현대 트렌드와 조금 어울리지 않는 축구긴 합니다. 후방 그렇죠. 빌드업을 중심으로 하는 건데 비효율적이죠. 네. 지금 현재 최근에 끝난 유로 대회와 코파 대회의 트렌드를 보면은 세계 축구는 전방 압박과 중원 지배 축구예요. 그리고 측면 공격을 강화해서 앞에서부터 많이 밀어붙이죠. 몰아치는 축구가 현재 축구 트렌드거든요. 근데 벤투 축구는 다들 알잖아요. 후방 빌드 후방 너무 많이 들어서 아래서부터 차근차근 만들어가는 건데 음. 이 축구를 아로소 코치가 그대로 지금까지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전술적인 측면에서 약간 조금 현대 트렌드에 뒤질 수 있다. 근데 그런 10년 우려는 전 좀 있죠. 오른팔이니까. 그렇죠. 10년 전 오른팔이니까 음. 또 강산이 변해서 변하셨지 않았을까요? 그랬을 수도 있고 벤투 뭐, 감독 안 바뀌잖아요. 아 그건 그렇죠. 그러니까 10년 전에 잘렸으니까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러니까 빌드업 반대하다가 잘렸을 수도 있잖아요. 맞아요. 네. 뭐 가는 길이 달라서 그랬을 수도 가는 길이 달라서 있잖아요. 그랬을 수도 있으니까 아무튼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 팔레스타인 전력 분석할까요? 팔레스타인. 팔레스타인은 지금 문제는요. 우리가 홈 경기 하는 거는 뭐 전혀 전력 이런 건 문제가 안 되는데 팔레스타인이 전쟁 중이잖아요. 11월 달에 우리가 팔레스타인 원정을 가야 되는데 이거 갈수 있나? 우리가 예전에 축덕에서 한번 네, 질문 들어온 적이 얘기했었죠. 있었어요. 계속해서 아직까지 제3 지역에서 했잖아요. 제3 지역에서 아랍에미리트나 예. 2차 예선까지 다 하고 심지어 3차 예선 첫 홈 경기 이번 9월 달에 열리는 경기도 제3 지역에서 합니다. 근데 AFC에서 그 당시까지만 해도 AFC가 신청서를 받고 있다고 했잖아요. 받았는데 AFC가 승인을 해줬어요. 팔레스타인 홈 개최를. 그리고 아. 최근 들어서 피파가 그걸 최종 승인을 했어요. 그래서 11월 달에 우리가 원정 갈 때는 팔레스타인에서 열립니다. 지금. 어머 진짜? 아, 그래요? 네. 팔레스타인을 가야 결정됐어요? 돼요? 네, 피파가 승인했기 때문에 결정됐는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어웨이 팀에서 이거를 얘기해서 딴 데서 하자라고 해서 얘기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승인이 돼서 팔레스타인이다. 팔레스타인으로 돼 있는 상황인데 축구협회가 이제 이거 갖고 좀 뭐 협상을 할 수는 있겠죠. 그렇군요. 그러네요. 팔레스타인이 카타르 아시안컵 때 16강까지 올라가지고 굉장히 파란을 일으켰던 팀이잖아요. 그 팔레스타인 대표팀이 그 팔레스타인 국적이긴 하지만 유럽에서 나고 자란 선수들이 많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뭐 유럽에서 유럽. 뛰고 있는 선수, 유럽 뭐 2부 리그 이런 데 뛰고 있는 선수들이 많아서 무시할 만한 전력은 아니다. 그렇게 라는 평이 있습니다. 자, K리그 네. 시간 많이 지났는데 K리그는 참 FC 서울이 뭐 뽕피디 없지만 쑥쑥작 8년 만에 5연승. 강원도 잡았어요 지난 주말에. 야, 그 잘 나가는 팀 선수팀 강원을 잡았는데 지금 기세로 보면은 솔직히 서울이 더 좋긴 해요. 깜짝 놀랐어요. 네. 하이라이트 보고. 갑자기 왜 언제? 서울이요. 네. 시즌 초에 김기동 감독이 멤버들이 많이 좀 바뀌었던데 보니까. 김기동 감독이 엄청 힘들었던 게 일단 선수 구성도 본인이 원하는 선수 구성이 아니었고 이 선수들이 괜찮은데도 본인의 약간 스타일을 입히는데 시간이 많이 걸린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기동 매직이 이제. 그거예요. 서울이 시즌 초반에 홈 5연패 당할 때 홈에서 계속 못했다. 그 당시 그리고 9위까지 추락했어요. 근데 이게 여름 이적 시장, 여름 A매치 휴식기를 통해서 김기동 감독이 확실하게 팀을 좀 자기 색깔로 만들고 자기 입맛에 맞는 선수들을 영입을 쫙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그때부터 팀이 상승세를 타가지고 지금 거의 2달 만에 팀이 3, 4위까지 올라가서 지금 그러니까요. 5연승을 달리면서 우리 갔다 오니까 강현무 골키퍼가 갑자기 서울 골문을 지키고 있고. 그 포항에서 포항에서 선수. 김기동 감독 최고의 그 골키퍼였죠. 음. 그러니까 이적생의 힘이라고 봐야 돼요. 서울은 확실하게 서울은 골키퍼 강현무 선수. 서울은 골키퍼가 최근 몇 년 동안 제일 안 좋았죠. 안 불안했는데 좋았죠. 또 실제 많고. 트라우마가 또 뒷문을 있었고. 확실히 안정적으로 해줬고 강현무 골키퍼가 입단한 이후로 지금 3경기 동안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보여주고 있어요.
근데 강현무 선수는 심지어 이게 감독과 호흡이 중요한 게 김천에서 주전을 못 뛰었었어요. 김준호 선수한테 밀려가지고 아. 주전 못 뛰다가 포항으로 전역을 해서 갔는데 포항도 황인재 선수가 워낙 거의 A 대표팀급으로 잘하고 있으니까 자리를 못 잡으니까 김기동 감독이 딱 부른 거죠. 야,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더 잘하는. 거기다가 요르단 대표팀 중앙 수비수 야잔이라는 선수가 수비에 합류하면서 5연승 기간 동안 단 1실점이에요. 와. 서울이 그런 갑자기 팀이 실점이 아닌데. 줄어들었어. 자, 4경기를 무실점 승리를 거뒀고요. 실점 거기다가- 줄이는 게 중요해. 그렇죠. 거기다 김주성 중앙 수비수는 이적생은 아니지만 부상에서 돌아와서 야잔과 함께 힘을 맞춰주고 있고 윤종규 선수 오른쪽 풀백 이 선수가 전역을 한 다음에 복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름 이적 시간 동안에 군 전역도 있고 부상 복귀도 잘 있고 채워졌다. 이적 시장도 있고 거기다 외국인 선수 루카스라고 또 영입을 했는데 아 루카스 잘합니다. 잘하대요. 네. 김기동 감독. 거기다 링가드가 링가드 살아났고. 부상에서 돌아온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개막할 때에 비해서 지금 베스트 11이 거의 6명 정도 가까이 바뀌었어요. 김기동 감독의 입맛에 맞는 축구를 지금 하고 있다는 거고. 기동매직이다. 자, 그렇게 부진했던 일류첸코 살려내는 거 보세요. 일류첸코 지금 득점 2위죠. 무고사에 이어서 12골 넣고 있는데. 역시 감독. 그러니까요. 감독이 중요해. 거기다가 지금 링가드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은데 서울은 링가드가 주장을 맡으면서 팀이 조금 확실히 올라왔어요. 이게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기성용 선수의 부상으로 링가드가 주장을 이끌고 있는데 링가드 선수가 라커룸 스피치를 보면은 은근히 막 되게 개구쟁이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완전 엄청 진지해요. 선수들에게 모티베이션을 쫙 일으키는 멘트들을 하더라고요. 서울이랑 잘 맞는 것 같아요. 잘 온 것 같다. 처음에 올 땐 왜 오냐고 이랬었는데. 그래서 링가드가 이날 경기에서 골을 넣고 기자회견에 들어와서 한 가지 얘기를 했어요. 나는 프리미어리그에서 뛸 때부터 원래 시즌 순위표를 보지 않는다. 거의 막바지 가서 보기 시작한다. 근데 최근 들어서 K리그 순위표를 봤는데 시즌 초반에 봤으면 힘들었을 거예요. 그때 순위표 봤으면. 지금 보니까 우리 이제 이 기세면 충분히 우승에 노려볼 만하다라고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역습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네. 강원 경기 두 골 다 역습으로 넣었는데 전방 압박으로 공 차단해서. 네. 야, 근데 참 정말 빠르고 이 뭔가 약속된 플레이가 플레이. 보이더라고요. 역습을 하는데. 원래 약간 서울 경기 좀 재미없었는데. 스피드가 서울이 스피드가 이렇게 빨랐나 네. 그 느낌이 들 정도로. 근데 그 역시 역습의 김기동 속도를 높인 감독님은- 거는 역시 2006년생 그 선수였습니다. 제 이름이 강주혁인가? 강주혁? 링가드랑 같이 우영우 세레머니 한 선수거든요. 근데 그 선수가 양민혁하고 또 동기예요. 근데 이 경기에 처음으로 선발 출전시켰는데 김기동 감독이 그 얘기했다고요. 너 양민혁보다 못하면은 뭐 약간 속된 말로 뭐 죽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이 선수들 동기를 딱 부여시키고 이 선수가 빠르게 역습을 거의 주도하더라고요. 이 선수. 맞는 것 같아. 이 선수 말씀하시는. 네네네 맞습니다. 강주혁 선수. 네, 강주혁 선수. 자, 그리고 전북도 이제 뭔가 좀 분위기가 팀 분위기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전북이 일단 꼴찌에서 탈출을 했죠. 10위예요. 4월달 이후로 처음으로 2연승을 거뒀습니다. 전북이 2연승으로 기뻐하는 시즌이에요 지금. 아 어떻게 근데- 이렇게 됐나. 권창훈 선수 골도 있었고 그 권창훈 선수의 극적인 골. 그 그거- 이후 그 이후- 2연승이죠. 아니요 그거 포함해서 2연승이죠. 그러니까 그 이후 예, 2연승. 그렇죠. 인천을 1대0으로 제압하면서 진짜 오랜만에 들어보는 이름이네요. 권창훈 선수 그 골이 워낙 극적이었죠 진짜. 추가 시간에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예, 그걸 넣은 거 있고 전북 역시 근데 경기력을 보면요 아직 불안불안하긴 해요. 전북이 후반이 이번에 꼭 휘청휘청하더라고요. 약간 하잖아요. 후반 휘청휘청하고 전북이 올 시즌은 확실히 실리 축구를 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닭공이 전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직도 그 축구 흐름으로 가고 있는데 그나마 뒷부분에 불안했던 거를 최근에 좀 지우면서 승리를 지킬 수 있었다는 거. 이날 경기 골도 전반 8분에 터진 골입니다. 그것도 전반 8분에 에르난데스 선수가 거의 사이드 라인에 나가는 걸 살려가지고. 몸을 날리면서 크로스를 올려서 살려낸 걸 김준규가 맞아요. 진짜 그 투지다. 빨리. 그런 투지가 있었고 전북 역시 최근에 전역 효과를 좀 보고 있어요. 김준규 선수뿐만 아니라 경기를 저녁에 해서 그런가? 정말 오랜만에 들어요. 효과도 있죠. 더위를 피하잖아. 그건 그렇죠. 요새 덜 열대한데 벌떡긴 하죠. 그다음에 김준호 골키퍼가 이날 엄청난 슈퍼 세이브를 펼쳤습니다. 김준호 골키퍼 대표팀에 뽑혔죠. 뽑혔죠. 그리고 여름 이적 시장에서 공격수 안드릭이라는 선수를 영입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김두현 감독의 색깔을 조금씩 찾아가고 있는데 전북은
아직까지는 불안 요소가 좀 많이 남아 있는 팀이다. 이승우 선수도 지금 와서 3경기 뛰었는데 선발로 1경기밖에 못 뛰었거든요. 아직 득점 공격 포인트가 없어요. 골 넣을 때 그 열심히 좋아하는 모습은 그렇죠. 벤치에서 엄청 잡히던데. 좋아하는 모습은 보이죠. 몸 상태는 좋구나 네. 느꼈어요. 이날 인천전에서도 전북의 점유율은 40%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음. 인천의 전방 압박과 빠른 역습에 엄청 고전을 많이 했어요. 도전했죠. 네. 이게 보면 승부는 갈리는데 이게 이긴 팀이나 진 팀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경기력이 보면. 네. 그런 경기들이 굉장히 많죠. 예. 그러니까 뭐 순위표가 막 요동을 치는 치고. 거겠죠.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절대 강자가 지금 없는 어. 상황이라서. 이겨도 정말 끝까지 그러니까 안심할 수 없는 경기들이 네. 이어지니까 언제 재밌더라고요. 언제 인천이 또 꼴등이 됐대? 지금 뭐 아. 인천, 대전, 대구 그쪽이 좀 아래 그렇죠. 있죠. 전부 뭐 10위이긴 하고요. 이제 대구도 지난주에 포항하고 비겼죠. 포항을 2대1로 이겼죠. 이겨 포항을 2대1로 네, 이겼죠. 네. 그 두 골도 뭐 적지에 가가지고 원정 가서 이긴 거잖아요. 네, 대구가 2연승을 거뒀죠. 그런데도 지금 하위권에 있으니까. 네. 지금 대구는 거의 세징야가 다 하고 있죠. 아 네. 세징야 그 크로스 진짜 예. 기가 막혔죠. 근데 진짜 세징야는 진짜 언제까지 계속 세징야 할까요? 정말 세. 언제까지 몇 년째 셀까? 세징야예요 대구의 세징야는. 그러니까요. 이 와 이렇게 유지하기도 쉽지 않은데. 경기력 유지 시즌 초반에 세징야가 부상으로 많이 힘들었는데 그리고 되게 늦게 경기를 시작했고 폼이 올라온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세징야 선수가 거의 7골인가? 아 그렇게 그러니까요. 넣었더라고요. 이 선수는 도움도 많이 하고. 대단한 도움도 선수야. 많이 하고 이 선수는 최고의 폼 유지할 때는 확실하게 K리그 최고의 외국인 선수라고 볼 수 있고요. 이날도 동료 카이오라는 선수의 K리그 데뷔골을 돕는 그 카이오. 정말 크로스 기가 막혔죠. 음. 그리고 황재원 선수가 이날 원더골 넣었죠. 황재원의 원더골로 기가 막. 쭉 떤거 중거리포 그 발리골 기가 막혔죠. 어떻게 그래도 맞추는 최고의 거야? 원더골은 이동경의 골 아니었을까요? 그렇죠. 김천 이동경의 야. 왼발 발리. 왼발 발리슛. 기가 막힌. 이제 군인이 된 이동경 선수도 이번에 대표팀 뽑혔죠. 대표팀 왜냐면 뽑혔죠. 네. 울산이었잖아요. 그러네. 물론 근데 이동경 잘하지만 선수가 이제 폼이 조금 올라온다라고 봐야 되는데 울산 시즌 초반에 보였던 폼이 너무 좋았잖아요. 당시 네. 7경기에서 7골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김천 와서는 아직 확실히 그 군사 체력 훈련 받은 그게 여파가 남아있지 10경기에서 아직 2골뿐이거든요. 한 골은 또 페널티킥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번 골이 뭔가 터닝 포인트가 될 거예요. 그 발에 제대로 걸린 야, 느낌은 정말 그러니까. 그건 얼마나 짜릿할까? 이브라히모비치 떠올리는 골이었죠. 그거는 완전히. 제 생각에는 거의 올 시즌 황재현 선수 골하고 이거하고 올 시즌 최고의 골 후보에 분명히 올라갈 거예요. 그렇죠. 네. 유럽파 얘기 좀 해볼까요? 손흥민 선수 개막전 때는 부진했고, 네. 근데 한 번 부진했다고 그렇게까지 그 혹평하는 거 보면 참 영국 언론도 못됐어. 우리나라 못지 않아요? 많이 심하더라고요. 네. 많이 심한 거 거의 약간 아이고, 국어 가지고 그래. 기다렸다는 듯. 그 기다렸다는 듯. 심지어 방출 얘기까지 나온 게 영국의 풋볼 365가 이제 한 건데 뛰어난 선수였던 건 과거형이다. 왜? 이번 여름 방출 명단에 넣어야 된다. 근데 네. 이거는 여러 가지 있을 거예요. 그 계약 기간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뭐 팔아야 된다. 계약이 끝나니까 일단은 그 굳이 붙잡을 필요 없다 이런 느낌이겠죠. 네, 뭐 그런 좋다, 느낌이었을 오케이. 거를 이제 약간 방출 얘기로 좀 심하게 좀 오버해서 한 얘기인 거일 수 있고 그다음에 EPL 전 크레이그 벌리라는 선수가 있는데 제대로 움직이지 않고 좀 오만해 보였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레스터 시티가 승격팀이잖아요. 그 토트넘 선수들이 약간 좀 거만했다라는 평가가 많았어요. 그 중에서도 콕 집어서 손흥민과 메디슨이 조금 상대를 얕잡아봤다라는 평가가 많았거든요. 많이 걸렸죠. 많이 그러니까 돌파도 끊겼죠. 끊기도 네. 끊기고 패스도 안 되고 슈팅은 하나도 없었고 음. 살짝 좀 손흥민답지 않은 경기이긴 했어요. 개막전이. 그죠? 근데 손흥민 선수가 정말 이런 좀 혹평 쏟아질 다음 경기에 항상 날아오를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란 듯이. 예전에도 골 한참 못 넣었다가 레스터 시티를 상대로 헤트트릭 기록하고 나서 손흥민 선수 세레머니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용히 이럴 하라. 이번에도 에버튼전에서 거의 뭐 이번 시즌 최고의 활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경기를 뽑혔죠. 두 경기 중에 최고의 활약 맞죠? 그쵸 두 명이 하나가 최악, 하나가 최고. 하나 채야 하나 채야 이렇게. 네, 그렇죠. 중간이 없어. 중간이 없어요. 근데 저는 손흥민 선수 뭐 골 장면도 그렇지만 골 장면에서 첫 골 장면에서 압박하는 거. 야, 그게 그건 이날 경기 전체적으로 보면요. 전반 3, 4분 때부터 골키퍼 픽포드 골키퍼를 엄청나게 압박을 해요. 이게 한 세 번째 압박이 통화해서 이렇게 골 넣은 거였거든요. 손흥민 선수가 약간 어떻게 보면은 전술적으로 포스테코글로 감독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픽포드가 잉글랜드 국대 골키퍼입니다. 근데 이 선수가 약간 왼발로 잡아서 후방 빌드업의 중심으로 하는 선수예요. 그
그 스타일 자체가 에버튼도 그렇고 그거를 손흥민에게 전방 압박을 맡겼을 가능성이 높고 손흥민 자체적인 판단의 가능성도 높은데 그거를 맡겼든 자체적인 판단이든 손흥민의 먹겠다는 압박 능력은 거의 유럽 최고의 수준이라는 거. 일단 스피드가 되니까. 맞아. 그럼요. 무섭게 달려갔는데 무서울 것 같아. 맞아요. 그러면, 약간 진짜. 쫄죠. 이거 백패스라서 잡을 수도 없고. 그렇죠. 그 거기에다가 픽포드가 왼발로 잡아서 돌아서서 일로 끌고 갈 거라는 걸 예상하고 끝까지 계속 압박해 계속 나간 달려갔지. 그 판단력이 아주 좋았는데 지금 올 시즌은 개막한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압박 지수에 대한 스탯이 나오지는 않는데 지난해 12월 기준에 압박 스탯이 하나 나온 게 있어요. 손흥민 선수가 국제 스포츠 연구 센터에서 나온 통계로 보면은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유럽 5대 리그 공격수 중에 압박 수비가 1위예요. 와 진짜 그 당시 에너지도 기준으로 90분당 16회를 해요. 압박을. 그것도 그거 진짜 체력 압박 수비라는 거거든요. 중요한데. 근데 톱 10에 든 이 압박 지수 톱 10에 든 공격수 중에서 유일하게 당시 기준으로 12월 기준으로 두 자릿수 골을 넣었었고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면은 해리 케인 몇 회일 것 같으세요? 90분당. 한뭐 손흥민 16회입니다. 16.2회인데 해리 한 케인 10번 3회입니다. 3회. 압박 안 하는구나. 네, 음바페 3.3회. 그러니까 이 선수들은 골잡이들의 역할은 골이라고 생각해서 수비를 많이 가담 안 해요. 최전방 공격수들은. 물론 하죠. 현대 트렌드의 전방 압박이 중요해지면서 좀 가담하긴 하는데 다른 동료들이 압박해서 준 거를 따먹는 역할이기 때문에. 손흥민 잘 선수가 넣고. 왜냐하면 이제 그렇죠. 압박을 했다가 그 수비수한테 벗겨지면 굉장히 큰 손해잖아요. 팀으로는. 그러니까는 압박이라는 건 어떻게 보면 실패를 하면은 한 선수가 이제 수비수 뒤에 있어 버리니까 그런 부분도 좀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공격수뿐만 아니라 그 12월 기준으로 미드필더와 수비수까지 다 해서 압박 수비 전체 EPL 6위였어요. 아 진짜 열심히 하는데 뭘 5만 원 듣는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열심히 뛰는 선수고 포스테코글로 감독도 경기 후 기자회견에서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손흥민은 우리 팀에서 전방 30m 안에서 가장 뛰어나게 압박을 하는 선수다. 이건 우리 팀이 아니라 EPL 전체에서도 그런 건데 그래서 이 얘기를 보면은 포스테코글로 감독의 전술이었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 자, 손흥민 선수는 걱정할 필요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렇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고요. 꽤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네. 빠진 것도 좀 있긴 한데 이강인 선수도 못하고 뭐 오랜만에 김민재 선수도 했으니까 못하게 했는데 어쩔 수 없죠. 자, 다음 주부터 뽕피디 오면 좀 더 정리를 잘해서 네. 하기로 하고요. 자, 수고하셨고요.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